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국가의 관세율은 15%에서 20%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행위를 공모했다는 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예정입니다. 구속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함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출석 의사를 밝힌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해 간 수치 등 건강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거동도 불편해 조사에 응하긴 어렵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뒤 내란 특검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건 물론 내란 사건 재판에도 3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건강 문제를 들었지만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김건희 특검도 강제 구인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상계동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 대표의 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공천에도 어떠한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새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돼 논란이 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윤 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했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했느냐고 물었는데 실제 윤 의원은 이로부터 며칠 전 고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김영선을 좀 공천해달라, 당선인 뜻도 그러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의원의 진술과 이 대표를 상대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 수사는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씨의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의 보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가족회사 ESIND의 대표 이사입니다. 개발 부담금을 덜 내려 개발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작년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 관련 의혹은 또 있습니다. 지난 25일 압수수색 당시 김 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목걸이는 6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 재산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의혹 직후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모조품이라며 엇갈린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데 대해 가족끼리 돌려찰 수도 있는 거고 모조품이어서 큰 의미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보관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확보한 목걸이의 진품 감정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조사 결과에 이첩 보류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조 원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IP 경로설 실체 규명에 주력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거로 알려진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만큼 전후 상황을 두루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하여 그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경로도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들에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까지 보태 조 전 원장을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것도 특검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관련자분들이 경로는 있었다고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순직한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박 전 보좌관은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이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심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활한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며 또다시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햇살 아래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시원한 음료, 양산과 손선풍기는 어느새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에서 계속됐습니다.
전국의 폭염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경기 남양주와 강원도 정선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노원구와 동대문구에서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대구도 36도를 넘었습니다. 경보 수준의 참기 힘든 극한의 폭염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고 밤에도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난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약화했던 8호 태풍 꼬마이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서쪽 폭염을 부추기는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강하게 버틸 것으로 보여 제8호 태풍은 중국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풍이 유입돼 서쪽 지방은 폭염이 더 지속되거나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호우로 변수도 존재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부추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 다음 달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또다시 호우 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휴일이었던 그제 97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그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97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2,454명에 달해 지난해의 2.5배 수준을 기록 중이고 누적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작년보다 7명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폭우 피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처럼 찌는 듯한 더위 탓에 수색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삽을 든 군인들이 하천변에 있는 수풀을 파헤칩니다. 하천에 놓인 수중보에서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잠수해 주변을 살핍니다. 소방과 군경이 9일째 경기 북부 폭우 실종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중부에 혹시라도 구조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중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보유물이나 옷가지나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물이 폭우는 경기 북부 지역 이곳저곳을 핥혔습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지역 명물이 된 다리입니다. 하지만 폭우로 다리가 엿가락처럼 끊어져 망가지면서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맞은 매점도 여름 휴가철이지만 영업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폭우 뒤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피해 복구도 더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이 아예 절단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온열 질환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에 소방은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수색대원들의 체력 소모가 크다고 보고 온열 질환 등 안전사고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폭염 경보가 지금 가평 관내에 지금 발령 중입니다. 휴식 시간도 지금 점심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울 때 충분한 휴식을 지금 취하도록 지금 우리 조치하고 있고요. 폭우 피해 현장에서는 이제 불볕더위로 수색과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빅테크 고객을 잡지 못해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3년 후부터 생산이 시작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상승폭이 커지다 7만 400원에 마감하며 11개월 만에 7만 전자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6만 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밀 유지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로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 후인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AI6 칩은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며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장만 지어놨지 빅테크 고객이 없어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실적 영향은 없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인 대형 고객사가 없었는데 이걸 확보했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또 기반으로 하면 추가적인 대형 고객사 또 확보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선두주자인 타이완의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이 존재감을 잃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2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선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 못한 국가들의 관세율은 15에서 20%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차 무역 협상을 시작한 중국을 향해서는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영국 방문 4일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아직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들은 곧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15에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이런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약 200개국이며 15에서 20%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관세율은 트럼프가 4월에 모든 국가의 기본 1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협상보다는 단순한 관세율 설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을 향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열어준 적이 없는 쌀 시장까지 미국에 개방했다며 아주 큰 거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opened it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So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as we speak.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단계적 부과 구상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미중은 현지 시간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선 경제 실세로 꼽히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습니다. 첫날 회의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고 양측은 현지 시간 2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미국 재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연장을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 등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은 또 앞서 예고한 대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농상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관세 전쟁의 분수령이 될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쟁점으로 남은 미중,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談判을 앞두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협상 돌파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자부터 기술 이전, 인력 양성까지 전방위 협력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선업을 재건해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목적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높은 관심이 확인된 만큼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기술력이 앞선 만큼 한국이 꼭 필요한 상대라는 점을 강조해 관세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 카드가 아마 기존에 한국이 민감해하는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과 그다음에 한국이 좀 여유가 좀 부족한 펀드 기금을 다소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는 현지 조선소 지분 투자나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상선 군함 등 공동 건조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지원까지 전방위 협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도 정부와 논의하며 투자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조선업의 강점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역시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거기 때문에 오는 31일 관세談判을 앞두고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나라가 합의한 관세율 15%가 사수해야 할 협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15% 관세율 외에 우리 돈 800조 원 안팎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금의 성격을 놓고 양측 설명에 큰 차이가 있어서 벌써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7,500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구매와 6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They are going to agree to invest into the United States $600 billion more than they're investing already. 하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t's 15% tariffs across the board, all inclusive. The investments Mr. President just described that going to go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purchases over there.
미국은 유럽연합과 일본에 15%의 관세율을 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상당한 대미 투자 약속을 받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4천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투자액을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협상을 총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출자에다 융자 보증이 모두 5,500억 달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본 수요에 맞춘 제품을 생산한다면 여기 지원된 융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지분 투자로 이어지는 출자는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항생제를 만들자고 하면 일본이 자금을 대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10%를 일본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직접 투자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돈 800조 원 안팎의 대규모 투자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부족하니 해석만 분분합니다. This investment part of the deal is clearly the weakest part of the deal, and it could very well be that the Europeans at least secretly think that they will never have to deliver on this investment part. 일본 야당 지도자들은 해석의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거나 아무것도 확약되지 않은 결말이라면서 합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 거동이 어렵고 지병 등 문제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계엄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진술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확보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과 취임 하루 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을 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날이기도 합니다. 윤 의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창원 공천 관련해서 전화 받았다. 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취임 첫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개혁신당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지도부 복귀 첫날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특검 압수수색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관심이 집중되는 이때를 강제수사 시점으로 정한 건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첫 공식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지도부도 정치적 망신 주기로 규정하며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는 않았는가라는 충분한 의심이 들고요. 소속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는 국민의힘도 비판에 동참했는데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겁니다.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 행위를 함께 해왔던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야권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며 여권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역공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항변이 아닌 수사에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양파 껍질, 고구마 줄기로 비유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의혹,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 김건희를 더는 감싸지 마십시오. 여당 당권 주자들 역시 이준석 대표 등을 향한 특검 수사에 환영의 뜻을 거듭 강조하며 신속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란히 정치 공세를 강조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맞닥뜨린 야권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계파 갈등에 특검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신천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또 SNS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확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종교 정보까지 세세하게 취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 아닌 신천지 논란은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를 당원으로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 국민이고 정치적 자유가 있다며 노선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탄핵 찬반 주자의 장외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책임지라며 김문수 전 장관을 겨냥했지만 김 전 장관은 가볍게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개파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중진들이 몇 마디 하면 그저 박수로 따라가는 관습을 깨겠다고 의원총회의 투표 의무화를 공언했습니다. 언더 친윤이라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분위기에 눌려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더해지는데 집안 싸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쪼개진 당을 합치려면 당권 주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통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권은 기업 옥죄기를 본격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여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대주주의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당정과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열며 막바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중재안 대신 노동계가 지지하는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신속 입법을 당부한 걸로 알려진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다음 과제인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긴커녕 M1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종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논리에 더해 법인세 재인상 기류까지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 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세금 지원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최 후보자는 자녀 특혜 취업과 영주권 편법 취득, 증여세 탈루 대납,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국정 발목 잡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임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보다 14% 줄어든 14,000여 세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1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1.4%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를 활성화하려면 회원가입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신뢰를 찾는 쇼핑객이 늘면서 지난 주말 백화점 3사의 매출이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지금도 서쪽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6도, 청주도 27.6도, 대전은 25.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7도, 전주도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볕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최대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협력 등 역제한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한미 간의 협상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 반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의 관세를 별도의 카드로 쓰겠다는 보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그동안 협상 불가 영역이었던 품목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자동차 대미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 조정과 함께 품목별 관세율 조정이 가능해진 건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They're agreeing to open up their countries to trade at zero tariff. So that's a very big factor. Opening up their countries, all of the countries will be opened up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t zero tariff. 게다가 협상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면서 압박은 한층 강해졌습니다. 철강 관세를 가전제품에 적용한 것처럼 반도체 관세를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EU와의 합의를 토대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우리 측과 제안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산업 분야 협력을 역제한 카드로 활용하며 응수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는 현재까지 고압적이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고강도 관세를 경고하며 종전 합의를 위해 제시한 50일 기한을 10일에서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협상에 비협조적인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영 정상회담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요양원 등에 있는 민간인들도 숨지게 했다며 그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n President Putin. Very disappointed in him.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설정한 고강도 관세 제재 유예 기한 50일을 지금으로부터 10일에서 12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안에 종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초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There's no reason in waiting. It's 50 days. I want to be generous, but we just don't see any progress being mad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가자 지구의 기아 위기와 관련해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즉각적인 인질 석방과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Both of us know that we have to get to that ceasefire and we have to increase humanitarian aid.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굶주림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이 어린이 88명을 포함해 147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자 현안보다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두 전쟁 해결 방안에 집중하며 조속한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평가절하하며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남 메시지인데요.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부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메시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선 성의 있는 노력으로 언급하면서도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동족 흉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 등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나온 첫 대남 메시지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독일 국가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극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대통령실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이딴 유화적 손짓에도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면서 새 정부에서도 당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에서는 세계 21개국 정상과 기업인 등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회의장 재단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10월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핵심 의제를 논의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공정률은 40% 정도인데 계획대로 9월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이 정상회의 기간이니 최소한 한 달 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운전도 해보고 뭐가 잘못된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로드맵은 한 9월 말까지 그렇게 진행한 거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상들이 머물 객실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라 별궁이었던 임해전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보문단지 일대 호텔 12곳에 이런 국빈용 객실 35곳이 마련됩니다. 7월 말이면 완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정상들을 위한 전담 서비스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또 서비스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국내외 취재진 4천여 명이 이용할 미디어 센터는 공정률이 60%대까지 올랐고 각국 기업이 미래 기술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를 논의할 전시장도 절반 정도 완성됐습니다. 준비지원단은 9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예행 연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경북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경주를 다시 찾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시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경주를 직접 찾아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막바지 손님 맞이 채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생명을 살려낸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심폐소생술로 3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연세대 앞 정류장. 학생들이 모여있는 중간에 한 시민이 쓰러져 있습니다. 정류장에 진입한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내려 현장으로 향합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호흡이 없었고 혀가 말려있는 위급한 상황. 버스기사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3, 4분의 사투 끝에 남성은 숨을 쉬고 1분 더 지나자 기침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일단 가서 혀를 펴가지고 기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확보한 이후에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가지고
주변 학생들의 119 신고로 환자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운행이 지체됐지만 모두가 괜찮다, 수고했다며 응원의 말을 건넸고 한 학생은 감동했다면서 과자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 버스기사의 용감한 행동은 버스 앞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 자야지 하다가 새벽이 돼서 날 새우다가 나 잡겠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어떻게 위험한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열대야 땐 잠들기도 어렵고요. 또 잠들더라도 자주 깨기 쉬워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로 유발, 집중력 저하에 그치는 게 아니란 건데요. 장기화하면 심혈관 질환,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악화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럼 이제 꿀잠 드는 꿀팁을 알아볼까요? 애호가분들께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커피는 오전 10시 반 이전에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잠들려고 술 한두 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수면 중에 이뇨작용과 수면 무호흡을 유발해서 피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8도,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들 출근길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밤엔 꿀잠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밤에 유튜브 보면서 쉬다가 늦게 잠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청의 2024 생활시간 조사 결과 중앙일보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5년 전보다 8분이 줄어든 8시간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조사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또 국민 100명 중에 12명꼴로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학습 시간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부 시간이 중고등학생은 줄었는데 초등학생만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건 미디어 이용 시간인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여가 시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국민 절반이 일요일엔 동영상을 보면서 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실시간 방송 시청은 줄고 대신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시청 시간은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런가 하면 제때 밥을 챙겨 먹는 사람은 줄고 혼밥하는 사람은 늘었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5년 동안 우리의 생활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의정부 스토킹 사례와 기름동 기원 칼부림, 또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까지 끔찍한 일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잇따라 벌어졌는데 피의자는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노년층의 강력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수용자는 3,483명, 7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력, 폭력 등의 강력 범죄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인 강력 범죄는 늘어났습니다. 네, 왜 이런 걸까요? 그 배경을 알아야겠죠. 마땅한 일자리나 사회적 역할이 없어진 고령자가 많아진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폭력의 도화선이 되고 금전적 어려움까지 여기에 겹치면 고립감과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기 쉽던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OECD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 해결을 위해서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정서와 경제적 지원을 합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방송 채널에 접속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사고 없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순찰차가 검은색 SUV를 발견하더니 천천히 따라올 것을 지시합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인터넷 방송인 40대 A씨. 곧바로 음주 측정까지 받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정오쯤에 대구 자택에서 출발한 거로 드러났는데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00km 가까운 거리를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달린 겁니다. 경찰은 A씨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에 나선 지 4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BJ 채널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 이동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하도록 지령을 해서 대상 차량을 발견했고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중국 오픈 기권으로 슈퍼 천슬램 달성이 무산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은 스스로 욕심이 앞섰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재정비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우승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테이핑을 한 안세영이 19대 18로 앞선 중국 오픈 준결승 1세트 막판. 중국의 환혜에게 내리 석점을 내주며 아쉽게 첫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안세영의 표정이나 몸놀림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6대 6으로 맞선 2세트에선 5점을 내준 뒤 결국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번 기권은 박주봉 감독과 상의한 끝에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안세영은 스스로 욕심이 앞섰다고 말합니다. 사상 최초로 한 해에 슈퍼 1000 시리즈 4개 대회를 석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결국 무릎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욕심을 많이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경기를 한 것도 있었고 또 욕심을 내니까 확실히 좀 과하지 않았었나. 물론 지금까지 이룬 성과만도 대단합니다. 올해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일본 오픈까지 시즌 6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밝혔듯 이런 결과보다는 경기 자체를 즐기기에 빠른 회복을 다짐합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재정비하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마음을 빨리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세영의 다음 대회는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황선우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4연속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황선우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 44초 84의 기록으로 16명 가운데 2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 1위는 파리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동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루크 홉슨이 차지했습니다. 전체 8위로 준결승에 오른 황선우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와 NC가 선수 3명씩을 맞바꾸는 대형 트레이드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의 외야수 최원준과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가 NC로 이적하고 NC에서는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이 기아로 가게 됐습니다. 최근 불펜이 무너지며 6연패에 빠진 기아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마운드를 보강했고 NC는 그동안 고민이었던 중견수 자리를 최원준 영입으로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서로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이제 서로 팀원들을 더 믿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오늘 우승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5시 반부터 그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소음 및 관중 적응 훈련을 했어요. 예. 올해 이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컵바운드 남자 대표팀 선수 또 리커브 여자 대표팀 또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양궁 선수들이 있다는 게. 저도 이제 봤는데 한 70m 거리거든요. 야, 이거 10점 만점 쏘는 거 보고 참 놀랐던 기억이 있었죠. 예. 세계 최정상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 박세은이 직접 기획한 무대가 이번 주 국내 발레 팬들을 만납니다.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투알은 수성 무용수를 말하는데요. 박세은을 포함해서 10명의 별들이 프랑스 발레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준단원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한 뒤 딱 10년 뒤 동양인 최초로 수성 무용수가 된 박세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직접 기획한 갈라 공연으로 다른 9명의 별들과 고국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 갈라가 저희 발레단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에투알들이 다 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표님, 10명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21세기 프랑스를 상징하는 무용수 마티우의 가니오를 비롯해 동료들도 저마다 한국에 온 이유로 박세은을 꼽았습니다. La personnalité de Seun fait aussi qu'elle fédère les gens et elle nous laisse vraiment libres dans le choix de notre répertoire. Et donc c'est vrai ça nous donne la possibilité de venir et de proposer des pièces. Beaucoup Seun, donc on est très content de partager ce moment avec Seun. Aussi parce que c'est des galas qui sont quand même très bien organisés. C'est un groupe où on s'entend tous très bien. On a beaucoup de liberté sur le répertoire aussi. 박세은도 프랑스 친구들에게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의 공연장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대전에도 이렇게 멋진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 지방에도 이런 좋은 극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현대와 클래식을 아우르는 이번 공연은 조지 발란신 같은 발레 거장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흘간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더나이트 등 국내에선 보기 드문 중편 레퍼토리들을 발레 팬들에게 선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심한 폭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며 무척 더웠는데요.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해안가와 서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6도, 강릉 26.2도, 전주는 25.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